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가 김효선입니다. 예.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예, 예. 쓰는 게 비주얼로는 더 좋으실 텐데 벗으면 더 못생겨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심려가 많으십니까? 일단 먼저 피아노 곡 하나 쳐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피아노 치면서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편하게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 혹시라도 있으시면 아무 때나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우리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말씀 좀 드리면 좋을까 좀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음악도 전문하는 친구들 강연이면 이제 음악에 맞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또 우리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해서 또 모시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해서 질문을 먼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신지. 그래서 좀 질문을 몇 개 이제 받았습니다. 그 전에 혹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음악하는 작곡가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도 치고요. 음악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음악쟁이입니다. 저는 이제 한 8호 학번입니다.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김광석 동물원 했던 김광석 형의 노래를 처음 먼저 이제 천여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곡이 사랑이라는 이유로라는 곡인데요. 잠깐 쳐드려 볼게요. 들으면 이 곡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들어봤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이 이제 제 처녀작이고요. 처음으로 이제 작곡을 했을 때 이제 황석영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 활동들을 이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건모, 신승훈, 뭐 박미경, 또 뭐 REF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 중후반 요때 김원준 프로듀서도 하고 곡을 쓰면서 계속 이제 제 직업이 이제 지금까지 왔고요. 원래는 이제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좀 멋진 지휘자나 혹은 영화 음악을 하는 그런 클래식에 좀 어울리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대중음악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광석영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곡을 줬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녹음실에서 이제 녹음할 때 치는 건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잘 쳐야 되는데 제가 막 엉망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프로듀서, 그땐 저는 이제 완전 신인 초짜 이제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프로듀서 하시는 분이 나오라 그러, 음악 프로듀서 하시는 분이 나오라 그러더니, 녹음실에서 나오라 그러더니 그냥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됐다고 그냥 가라고. 그 이제 녹음실 앞에서 이제 그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제 땅꺼지라 이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황석영이 이렇게 오더니 전 되게 이제 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말을 기대하면서 형, 저 음악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너무 막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광석영이 너무 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얀 도화지 같은 착한 사람인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늦지 않게 빨리 다른 거 해봐.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제 천자작으로 하고 또 하면서 곡을 많이 썼고, 지금 이제 뭐 아이돌 가수도 하고 또 프로듀스도 하고 또 좀 요즘 메타버스가 좀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사이버 가수 또 미술품이랑 같이 음악이랑 연계하는 NFT 아주 디지털 세대까지 지금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욕심이 많은, 음악적으로 또 제가 하는 일에 욕심이 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제 사전 질문이 몇 가지가 왔습니다. 일단 이제 작곡가님 곡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곡을 쓸 때 그 영감을 이제 얻어서 이제 곡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제가 제 안에서 영감이 발아됐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사랑 이야기라든가 또 뭔가 책을 보고 또 나의 그 어떤 추억이나 기억들로 영감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뭐 다작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곡을 제가 쓴 걸 쭉 봤더니 한 1,500곡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게 한계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혹은 또 뭐 그림도 보고 또 영화도 드라마도 보고, 그러니까 자매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이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곡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가수한테 곡을 줄 때는 그 가수한테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게 물론 가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추억이 있는 영감보다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감을 많이 얻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그가 좋아하는 무슨 음악을 또 같이 들어보고 얘기하고 또 그 생활을 얘기하고 아픔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하면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정말 제 추억을 통해서 곡을 썼던 것들, 진짜 내 이야기들, 그런 게 가장 애착이 가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본다면 지금 쓰고 있는 곡들, 지금 쓰고 있는 곡이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그 곡에 대해서 고민하고 곁에 두고 또 돌보고, 마치 그 식물 이렇게 가꾸듯이 혹은 강아지, 여린 강아지 이렇게 돌보듯이 계속 가꿔주고 물 주고 밥 주고 해줘야 이 모티브, 음악적인 모티브도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곡에 가장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곡하실 때 주안점을 두는 요소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아까 방금 전에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매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을 받기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영감에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피아노로 이제 작곡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계속 그 뭐랄까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을 아무 테마나 하나 던져놓고 이걸 가지고 영감을 얻으려고 계속 이제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테마 하나를 계속 바꿔보면서 차근차근 그 블록 쌓듯이 이제 곡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런 뭐랄까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나 가지고도 계속 띵띵띵띵 치면서도 예를 들면 음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코드를 막 바꿔본다든가 계속 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 보지?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그런 면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곡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영감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두드리고 만들고 또 그걸 또 변형시켜 보고 이러면서 이제 조각을 해 나가는 게 어떤 다 그 영감을 얻는 것, 또 만들어내는 것, 또 결과를 이제 또 다시 들어보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갖고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모티브를 갖고 나갑니다. 예. 주안점을 두는 요소는 딱 하나죠. 저 사람도 이 곡을 좋아할까? 예, 작곡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막 미친 듯이 천재들은 이렇게 막 쓸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 얘기한 영감을 주는 모티브 한 두 마디 혹은 뭐 한마디 이 모티브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러니까 모티브는 하나님이 딱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거 가져. 너 이걸로 뭐 만들어봐.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거는 집 짓기처럼 설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베토벤 9번 교향곡 아니죠 5번 운명곡 운명교향곡이 5번인가요 4번인가요? 운명교향곡 아시죠? 이 교향 들어보셨죠? 빠빠빠밤 빠빠빠밤.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한다고 쳤을 때는 이 테마를 하나 쿵쿵쿵쿵 이 테마를 작곡가가 아무렇게나 써도 사실은 작곡은 작곡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작곡은 작곡입니다. 테마를 발전시킨다는 거는 5번 운명 교향곡의 이 빰빰빰빰빰빰빰 이 테마를 베토벤은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통일성이 있죠. 딴딴딴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통일성 있게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를 그냥 문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이 파랗습니다. 첫 문장이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뜬금없이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이 파랗습니다. 꽃들도 예쁘고요. 봄날이고요. 우리는 학교에 가고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 곡을 이제 그 글들을 이어나가잖아요. 근데 하늘은 파랗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음악도 테마가 하나가 있으면 그 테마를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 페이지를 빨리 넘기고 싶은 재밌으니까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 건 사실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아, 파란 하늘을 보고 내가 그 책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하늘이 파랗습니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지만 그 파란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냐는 되게 계산적인 측면이 들어가죠. 설계 같은 음악도 똑같습니다. 방금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빠빠빠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테마에 베토벤이 영감을 얻었다면 빠빠빠빰빠빠빰 하면서 이렇게 이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 발전시키느냐 그게 이제 작곡가의 역할이죠. 그런 부분들이 작가의 어떤 그 창작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주안점을 되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즈 예스터데이 노래 아시죠? 보면 이게 무슨 통일성을 작곡가가 줬지? 라고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쳐볼게요. 통일성이 있죠. 땅당당, 땅당당, 땅당 이 통일성이 있죠. 영어 가사를 보면 yesterday, far away 뒤에 라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산만하거나 난잡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변형 반복시켜 가면서 이 마치 그 배를 끌어오듯이 파도에서 배를 끌어오듯이 계속 그 멜로디나 모티브가 숨어져 있는 것들이 기억되면서 이 곡이 낯설지 않고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작곡가의 그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 너무 단순한 멜로디죠. 자, 이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단순한 것 같아. 단순한데 이 멜로디 테마를 살리고 싶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아름답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죠. 뭔가 변형이 됐죠. 되게 선율적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테마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처음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끌리는 거죠. 그런 기술을 이제 어떻게 터득하고 이제 발현시켜내느냐. 거기에 또 미적인 어떤 미학적인 감각을 집어넣고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그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설계와도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이제 주안점을 많이 둡니다. 물론 주안점을 두는 것은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 가수한테 어울리는 곡, 예를 들면 성시경한테 곡을 줬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그 메리아스를 쫙 찢으면서 가만히요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성시경이 사랑한다는 그 말 간절히 메리아스 찢으면서 가만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에 맞는 그 가수의 컨셉에 맞는 곡들을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주고 또 비주얼 뭐 퍼포먼스나 혹은 마케팅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대중들한테 잘 전달되게 할 수 있고 또 그걸 또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그 많은 숱한 그 중점적으로 할 고민들에 그 곡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곡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색깔이나 미학적인 어떤 관점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찌 보면 아이 하나 이렇게 키우듯이 많은 경우의 수들을 고민하고
또 거기에 그걸 직관하는 통찰한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때그때 예,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많은 관점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곡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훨씬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K-팝 아이돌 노래의 변화 9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해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사실 너무 방대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85년도 그러니까 80년대에 좋아했던 노래 80년도에 혹시 그 무슨 노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한 20대 때 저는 성골매도 좋아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뭐 아주 고등학교 때였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김수철의 별리 뭐 못다 핀 꽃 한 송이 또 조용필 조용필 기도하는 뭐 이런 거 예, 전영록 종이학 뭐 이런 거 또 뭐 좋아하셨어요? 이문세 강변가요제 노래 대학가요제 노래 예, 그때 그 가요제가 지금 따지면 그 뭐랄까 좀 오디션 프로 같은 거였죠. 아주 대단했죠. 예, 그때는 우리 노래를 대부분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훨씬 더 저 어릴 때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고, 애기 때는. 보는 거, 듣는 거, 그러니까 미디어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들은 거죠. 그죠? 그냥 들려주니까 듣고, 보여주니까 보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렇게 DJ가 다음 곡은 무슨 곡입니다. 그럼 녹음할 준비하고 있다가, 카세트에 녹음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게임기에 뭐 핸드폰에 뭐 놀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숙제하고, 뭐 마당에서 뛰놀고, 내과에서 놀고, 이제 크다가 이제 TV나 라디오 듣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를 즐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음악들도요. 보편타당한 정서를 노래했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슬프고 누가 들어도 행복하고 또 누가 들어도 교집합이 있는 그런 노래들이 이제 유행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가사 자체도 조금 시적이었고요. 좀 가사를 음악하고 따로 띄어놔도 어색하지 않는 지금 뭐 아이돌 노래 가사 보면 음악하고 띄워놓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뭐 니까 내까 이러면 이 뭔 소리지? 연결도 안 되고 그냥 막 무슨 뭐 정신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뭐 영어 섞인 것도 슬랭으로 섞여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음악이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고요. K-팝이라고 그죠? K-팝이라고 단어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K-팝이죠. 어쨌든 한국 노래였으니까. 그러다가 누가 딱 나타났냐면 90년도에 그렇죠. 서태지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듀스, 서태지, 듀스 이런 무대를 퍼포먼스와 함께 팬클럽이 가수와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가 쓴 모자나 안경이 굿즈가 돼서 팔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팬클럽의 활동이 훨씬 강화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생기고 그들이 집단화돼서 모여서 방송국 가서 풍선도 흔들고 또 뭐 그럼 데모도 하고 막 예를 들면 우리 오빠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 예를 들면 기획사에 막 매일 편지 막 이런 것도 보내고 자기네 의견들을 관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 시장이 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 부모님한테 명절 때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였죠? 전 영양갱이었거든요. 동생이랑 영양갱 뺏는다고 막 투닥거렸는데 영양갱만 있다가 갑자기 종합 선물 세트가 된 거예요. 음악 시장이.
그래서 가수뿐만 아니라 비주얼로도 이제 막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스타일리스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안무를 짜니까 이제 댄서, 안무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TV하고 라디오만 있었는데 이제 서태지 이후에 뭐 그때 당시 초창기 PC지만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조금씩 그 이후로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옷을 가수가 뭐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류 시장이 막 그 옷이 팔리니까 패션이 엮이기 시작하고, 뭐 많은 것들이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티로. 그러다가 H.O.T. 아이돌 시장이 이제 또 되기 시작하는 거죠. H.O.T. 뭐 그 뒤로 이제 동방신기, 뭐 예를 들면 뭐 그 뒤로 이제 BTS, 뭐 빅뱅, 이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전? 네,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태지의 그 시대를 토대로 시작으로 지금은 뭐 아이돌 시장은 뭐 거의 K-팝 지금 빌보드 1위 하고 있죠, BTS가. 17주 1위 했나요? 지금 막 1위 하고, 그 다음 버터라는 노래가, 아니 처음에 그 다이너마이트 1위 하고 버터 1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BTS가 그 역사를.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 K-팝 시장이 우리 옛날에 그 시장에서 이제 바뀌게 된 가장 지금의 큰 특징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팬클럽과의 소통, 팬들과의 소통, 아미가 그렇죠. 팬들과 소통하고, 예전에는 그 아이돌을 만들어내면 기획사에서요 가장 멋있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딱 내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시작부터 애들의 생활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뭐 연습하는 거, 뭐 농담하는 거, 이제 잠자기 전에 뭐 잘자 하는 거, 애들의 일상들을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전에 인터넷에 이제 자기네 플랫폼에 올리죠.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팬들하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팬의 힘이, 지금 BTS가 시상식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뭐죠? 아미에게 감사드린다 그러잖아요. 이미 팬하고 그 아이돌 쉽게해서 그 메인이 되는 어떤 그런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돌하고는 이제 거의 하나의 큰 시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지금 디지털화 되면서, 시장이 디지털화 되면서 가장 바뀐 하나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군가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전문가가 있으면 이 밑에 수용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올라올 수 있어요. 뭐 답글을 달든, 혹은 플랫폼에 대해서, 뭐 플랫폼에서 뭐 SNS든 얘기할 수 있죠. 소통할 수 있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수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다 고수인 거예요. 지금 음악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학교 이렇게 입시 볼 때 어떤 친구가 베이스를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학원 얼마나 다녔니? 그랬더니 3달 다녔대요. 3달 다니도 그렇게 잘 쳐? 그랬더니 예, 나머지는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보가 막 섞이고 결합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전 아날로그의 패러다임이 디지털로 이제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팬들이 내가 준 노래, 내가 준 어떤 그런 상품을 얘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 쿡이 이제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이 높나요, 여러분? 산은 높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남산은 높나요? 그럼 한라산은 높나요? 그죠?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쪽에 사는 사람이 와갖고 한라산 보고 높다고 얘기할까요? 저 산이 왜 높지? 라고 얘기하겠죠. 안 높아져.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평야에서 살던 사람이 한라산 보고 와 높다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주변이 다 높다고 얘기하니까 그 일종의 폭력으로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높다고, 저게. 근데 그래서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결국 객관화된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의미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디지털 시장은. 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유인력을 뉴턴이 사가가지고 떨어져서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명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과학이 진리일까요? 예를 들면 나는 사과가 떨어지면 먹었을 것 같아요. 해장하자 그러면 먹었을 것 같은데 과학이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그럼 객관적이라 그러죠. 근데 뉴턴이 사과를 딱 맞았을 때 만유인력을 이란 것을 생각한 건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그죠? 그게 증명이 되니까, 귀납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객관화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주관적인 거죠. 디지털은 이 시장인 거예요. 내가 뭘 봤을 때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소통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꽂히는 것만 내 커뮤니티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이 같이 공존해요. 그만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수가 K-팝이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K-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팬덤 문화로 바뀐 거예요. K-팝은 예전에는 그 음악을 대중한테 주었지만 이제는 커뮤니티 시장이에요. 여기는 음악 시장보다는 음악 시장은 아까 얘기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같이 있는 거고 당연히 커뮤니티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K-팝은. 그게 글로벌화된 거고. 옛날 같으면 미국에서 한번 뜨려면 그 우리 어릴 때 영화 보면 그 락 스타들 그레이하운드 고속도로 타고 막 50 몇 개 좀 막 돌잖아요. 미국을 몇 달 동안 막 1년 가까이. 이제 그럴 시공간에 그런 제한이 없어진 거죠. 유튜브에 딱 올려서 뜨면 다 전 세계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팬들의 어떤 역할, 커뮤니티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 시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죠. 너무 재밌죠, 사실은. 기대가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 디지털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란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배워왔고, 느껴왔고, 만나야 되고, 줌으로 막 그 수업하는 애들 보면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만나서 살갑게 얘기하고, 뭔가 함께 동아리도 만들었고, 같이 어딜 뭐 이렇게 가고. 근데 지금 애들은 사실 코로나 때 벌써 2년 반이 돼가는데, 지금 애들, 저도 딸이 이제 10살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뭐, 화면 보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근데 재밌는 건요,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거기서 활동을 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내 아바타가. 애들 너무 재밌어 해요.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하고, 지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콘서트도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온라인상에서 그것들 애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게임이면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게임으로 보면 못하게 하고 싶잖아요. 야, 책 보고 공부해야지. 네 책 봐야지 왜 게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그럼 우리가 습득하지 못했던 혹은 경험하지 못했던 정보를 향후에 이 아까 얘기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산이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바뀌는데 그걸 디지털로 바뀌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막아야 되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이미 그 안에서 자기네들 커뮤니티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갑게 어릴 때 커뮤니티를 만들었듯이. 음악도 그렇게 변화하고요. 이제는 음악도 이렇게 던져주면요. 자기네들이 막 리믹스, 그러니까 막 바꿔요. 바꿔서 자기네들 다시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음악은 듣는 게 아니라 노는 게 돼버린 거예요. 영상도 노는 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왜냐면 옛날엔 영화를 우리가 보기만 했지만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다 찍어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앱으로 편집해갖고 자기네가 유튜브에 올려요. 가장 많이 팔린 앱이 영상 앱이래요. 이 코로나 오고 나서. 애들이 다 영상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세상이 바뀌고 있어. 코딩은 어떻죠? 자기네들이 앱 게임 만들잖아요. 코딩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막 그런 시대인 거예요. 겁도 나죠. 사실 저도 겁나거든요.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전화 못 거신 거랑 비슷한 게 되는 거 아닐까? 겁도 나죠. 다행히 근데 이제 핸드폰이나 이 기계들은 훨씬 더 쓰기 편하고 쉽게 이제 말로만 해도 되게 야 전화 걸어줘. 그럼 그게 되게 바꿔지니까 우리가 그 걱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은 그게 이제 발전하고 발달하고 변화합니다. 자기네들에게 커뮤니티도 자기네 방식으로 만들죠. 그걸 MZ세대라 그래요.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하는데 소비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저는 지금도 뭐 사러 가면 야 그거 어디서 파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바로 온라인으로 이제 결제하고 이제 배달하게 하죠. 그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것 좀 두렵기는 해요. 왜냐면 그 소비가 바뀌고 듣는 방식이 바뀌면 음악도 역시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시대성이나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곡가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인 때 원시인이 예쁜 여자를 보면 예를 들면 뭐 멧돼지를 때려갖고 바치든지 뭐 구애를 막 춤을 추고 했든지 원시인 방식으로 했겠죠. 지금 만약에 요즘 세상에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떡하죠? 뭐 편지를 쓴다든가 뭐 꽃을 준다든가 뭐 그에 맞는 뭔가의 지금 방식의 어떤 구애를 하겠죠. 근데 원시인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쁜 여자 보면 가슴 뛰는 건 똑같았겠죠. 그죠? 그 가슴 뛰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작곡가라면. 이 보여지는 방식은 또 그 방식대로의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좀 더 그것을 인간의 감성을 원초적으로 더 날것의 개념으로 끄집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좀 컨버팅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내로서도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할 게 더 많아졌죠. 그냥 쓰는 곡만 쓰는 것보다. 그래서 K-팝이 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질문에서 답을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두서없이 답을 드렸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간다면 너무나 할 게 많지만 여기 포인트는 표현되어지는 방식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되면서 바뀌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 원초적인 감성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음을 어떻게 잘 컨버팅할까? 이게 가장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힘이 들까? 나는 내 주위에 나랑 친하고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랑 안 친하고 싸우고 혹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 하잖아요. 음악도 똑같거든요. 음악도 협화음,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협화음은 아주 듣기 좋은 화음이에요. 이런 거죠. 불협화음은 듣기 싫은 화음이에요. 공포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런 거요. 뭔가 날카롭죠. 근데 이게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노래로 한다면 데니보이 아시죠? 데니보이.
소음으로만 쳤어요 지금. 그냥 예쁜 소리. 근데 불협화음이 이제 들어가면 이게 적당히 자기가 잘 밸런스를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이겨내는 성찰 혹은 그런 것들을 잘 맞춘다면 이 불협화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음이 되거든요. 이 불협화음이 들어가야 조금 훨씬 더 깊이감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음악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방금 그 노래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합시다. 불협화음이죠. 불협화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불협화음이 들어간 걸로 다시 한번 쭉 쳐볼게요. 훨씬 아름답죠. 불협화음이 좀 섞여야 아름다워요. 세상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나조차고만 하면 안 되고 뭐가 좀 이렇게 섞여야 거기서 내가 좀 적응도 혹은 옹이도 박히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냥 막 부딪히면은 소리가 이상하지만 내가 이거를 나의 모든 경험과 혹은 주위에 어떤 도와주는 분들 혹은 많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엮이면서 이런 불협화음들을 이겨나가고 밸런스를 맞춘다면 좀 더 세상이 좀 아름답지 않을까?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작곡가로서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이 더 있으시면 편하게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죠. 이 창작을 통해서 직업을 얻는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심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창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그 배수진을 치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나를 이렇게 막 연마해야 뭐가 이렇게 나오고 절박해야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미래가 보장이 될까? 는 항상 지금도 고민이죠. 저도 사실은 전화 없거나 고글에 안 들어오면 뭐 그냥 바로 실업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런 부담이나 이제 걱정이 많겠죠. 실용음악과 졸업해가지고 아이들이 제 직업을 찾는 거는 사실은 대다수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가수나 연주자뿐만 아니라 뭐 PD, 프로듀서, 그러니까 음악 전반에 관해서 음악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 음악을 배우고 그 음악 시장 안에서 자기 쓰임새를 발현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기회는 사실 많이 있고요. 하다못해 뭐 레코드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음악에 대한 어떤 A&R 한다든가 뭐 신인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또 직업적으로 다양하게 훨씬 다양해졌죠 옛날보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그 음악들을 또 주변 친구들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훨씬 많아졌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근데 그거 하니? 왜 너는 그거 하려고 해? 일단 보통 음악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럼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사람이 불완전해야 예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벽하면 그 예술을 즐기겠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는 나의 불완전성 때문에 예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해보고 싶어. 근데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곡을 쓸 때 막 낯섰어. 이게 아니라 하나 쓰고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다른 거 대입해보고 막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보고 별 생쇼를 다 해요. 그러다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도 100번 넘게 고민하고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두 마디가 정말 행복한 거, 손톱만큼만 행복 때문에 사실은 발 뻗고 자고 막 세상 다 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근본적으로 좀 돌려본다면 너 그거 왜 하니?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이게 너한테 과연 뭘 갖다 줄지도 모르는 이 음악이라는 창작이라는 예술이라는 직업을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51%, 49%는 걱정이고요. 51%, 그 1%가 더 좋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두 마디 잘 만들어도 행복하니까 그 행복은 사실 딴 데 비교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맛을 아니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좀 대견하고 짠하기도 하죠.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그들한테 어떤 그 무대를 계속 좀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나 혹은 이런 프랜차이즈 이마트 막 전국 150군데 있잖아요. 막 스타필드도 있고 거기에 어떤 매장 음악으로 아이를 작곡한 음악들을 틀게 해준다거나 혹은 뭐 그런 미디어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방송국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뭐 좀 유통회사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아이들 곡 발표하게 해주고 매장 음악으로 6개월 동안 틀어주게 해주고 또 무대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게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출구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제 선배 저 같은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더 부족하긴 하지만 네, 또 네. 창작이라든지 예술가로서의 그 예민함이랑 그 완벽함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저는 술로 많이 풉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전만큼 술은 많이 안 먹지만 예민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억에 대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가지고 널 위해서 피아노 곡을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줬어요. 이렇게. 근데 걔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막 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치더라고 같이. 내가 치니까 나도 모르게 손 팍 쳤어요. 내 감성이 충실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 썼지만 내 감성에 충실해 그 안에 빠져 있는데 뭐가 땡땡하게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 예술가들이 그렇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 뭐랄까 좀 마음도 넓고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감성의 다른 말은 예민이거든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하고. 근데 내 일에 더 빠져버리면 또 다른 거 막 다 귀찮고. 그런 게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 스트레스는 결국 저는 음악으로 얻는 스트레스는 음악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젊을 때는 술도 많이 먹었고요. 뭐 이렇게 술 좋아했죠. 또 집안 내더라도 술 잘 드세요. DNA가. 요즘은 이제 딸아이한테 많이 위안을 받고 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음악을 그냥 잘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든가 그 책임감이 나한테는 버겁고 뭐랄까 힘들지만 내 아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게 버겁고 힘들지만 아는 게 그 사랑을 주는 어떤 행위가 나한테는 너무나 스스로 그 행복감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 같고요. 젊을 때는 사실 그런 거 몰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쓰는 것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관점에서 음악을 좀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는 또 어떤 음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이한테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네. 요즘은 사실은 더 막 복잡해졌습니다. 애 생기고. 작가로서는. 뭐 이렇게 이제 막 얘 가만히 있어봐. 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내가 뭘 얼마를 벌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얘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막 얘는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막 노는데 나랑 말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볼지 모르고 기타 코드로만 작곡을 하는데요. 저는 혹시 작곡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든가 좀 있을까요? 화성학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도 작곡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작곡은 글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글을 몰라도요, 시를 쓸 수 있죠. 시를 종이에다가 활자로 쓰진 못해도 시를 쓸 수 있죠. 글을 몰라도 말을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을 몰라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겠죠. 옛날 변사처럼. 입으로 말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만큼 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걸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해. 그럼 그걸 뭘로 해결하지? 글을 배워야죠.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보를 그리는 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화성악,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거면 같이 화성을 넣을 수 있는 화음을 배워야죠. 그럼 이제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죠? 또 배웠어요. 또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럼 또 이만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결론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한계를 느낀다면 그 한계를 깨려면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면 돼요. 지금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기타 코드로 곡을 3개로 혹은 4개로 곡을 썼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것까지만 해도 돼요. 그게 결코 음악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수준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3개 코드로 얼마나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요. 되게 그럼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 노래 대박 났잖아요. 코드 이거 갖고도 나요. 그러니까 그게 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3개 코드 갖고 끊임없이 행복하면 그렇게 것까지 해도 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했는데 이거 그 다음 코드를 좀 더 쓰고 싶어 혹은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싶어 할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배우는 속도가 가속도가 없습니다. 확 늘어요. 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갈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피아노 곡 한 곡 더 쳐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도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교감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예, 여러분 어쨌든 코로나 잘 견디시고 또 행복하시고 음악 안에서 좀 더 여유와 평안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곡 연주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